안녕하세요. 예술감성가미학 최행준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그림 3개와 인터넷 화면 3개를 짝짓기 문제를 내줬었는데요. 모두들 너무 성실하게 답을 해줘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피드백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성실하게 참여해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정말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시간에 제시했던 새 인터넷 화면과 새 그림을 연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수업에서는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가능한 여러 가지 답들을 찾아보는 훈련을 하는 건데요. 가능한 답들, 그러니까 어떤 답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답,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답을 구성해보는 훈련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받아야 될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와 나와 다를 1, 2, 3에 어디에 연결시키는 게 정답이다, 이런 정답은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떤 설명 방식, 그러니까 나는 가를 1과 연결시켰다, 왜냐하면 이렇다, 이런 방식의 설명 방식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 가를 1과 연결시키는 방법, 나를 2와 연결시키는 방법, 그리고 다를 3과 연결시키는 방법이 서로 다르면, 완전히 다른 층위에서 연결되면 그런 답은 좀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연결 방식을 다르지만 하나의 관점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한다면 보다 더 일관되고 사람들을 더 설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시키는 훈련을 우리가 해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설명 방식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참고 자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으로는 네이버 화면이었는데요. 일단 네이버 화면은 수직과 수평으로 화면이 마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바, 또 글씨체, 그리고 광고들, 그리고 하얀 이렇게 메일을 넣는 곳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창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어떤 목적도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게 또 이렇게 어떤 주목성의 차이를 두고 나누는 데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 나눠진 부분들을 이렇게 수직과 수평선으로 나눠보면 이 그림은, 네이버 화면은 되게 몬드리안의 그림과 닮아 있습니다. 몬드리안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제가 전 시간에 말했지만 작가들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의 대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세계를 포괄하려고 한다고 했는데요. 몬드리안도 그렇습니다. 몬드리안도 이 세계에 복잡 다단한 수많은 형상들이 있죠. 그 형상들 모두를 하나의 화면에다 담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모든 어떤 조형적으로 중요한 것을 하나의 원리로 담아본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몬드리안입니다. 그런데 몬드리안은 한 명의 작가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심령술사처럼 보이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신지학, 당시 되게 유행했던 신지학에 되게 관심이 있었고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몬드리안이 그린 풍경화인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렸던 풍경화 혹은 흔히 봤던 풍경화하고 많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면요, 이 그림이 좀 단순한가요? 복잡한가요?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이걸 복잡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자연에 비하면 이게 훨씬 더 지금 단순해져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눈이 왔어요. 밤새 눈이 와가지고 눈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그 소복히 쌓여 있는 눈의 풍경은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풍경보다 단순한가요? 복잡한가요? 훨씬 단순해졌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화면의 대부분을 흰색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디테일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이렇게 하얗게 덮여있는 눈들이 생겨나는데요. 그래서 그 단순함이 우리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복잡한 세계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떤 단순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밤새 내린 눈을 아침에 봤을 때 맞게 되는 그런 어떤 색다름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눈뿐만이 아니라요,
자,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도시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그러면 그 상태는 우리가 낮에 해질녘, 노을을 질 때가 아니라 낮에 봤던 도시의 풍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게 더 단순하고 어떤 게 더 복잡하죠? 해가 질 때 풍경은 전체가 빨갛게 변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녹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대상들의 색깔들이 있겠죠. 그런데 해가 이렇게 지면 모든 색깔들이 빨갛게 기본적으로 톤다운이 됩니다. 톤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해가 기울고 있기 때문에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요. 그러면은 굉장히 단순해지거든요, 풍경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한 톤 덮어 씌워지고, 그리고 수직과 수평선들이 그늘이 이렇게 드리워지면서 되게 화면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몬드리안은 저는 그것에 주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되게 단순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청년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몬드리안은 지금 이거를 어떤 풍경을 약간 표현주의적으로 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단순화시키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1908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린 밤 붉은 나무라는 건데요. 지금 이것도 많이 단순화가 진행되어 있죠. 아직은 그래도 자유로운 곡선으로 사선도 있고 이렇게 나무와 비슷한 종류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배경들은 많이 단순화되어 있고요. 지금 나무는 빨갛게 칠해져서 마치 혈관처럼 보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911년에 그린 건데요. 이 앞에 그린 것보다는 훨씬 더 단순화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같은 자유곡선들은 많이 사라지고 이런 원형의 타원 곡선들만 지금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점점 단순화시켜 가다가 오늘 봤던 이런 종류의 단순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빨강, 파랑, 그리고 노랑의 구성과 같은 단순화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몬드리안은 그렇게 나무를 단순화시킴을 통해서 수직과 수평선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형태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색채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원색, 빨로파 삼원색과 검정과 흰색을 이용해서 이런 화면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몬드리안은 어떤 단순화 전략을 이용해서 복잡했던 나무를 단순화시키고 점점 단순화시키면서 가장 본질적인 형태만 남기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이버도 기본적으로 인터넷 포털 화면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를 포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의 화면에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잘라서 어떤 그 첫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사용하는 것은 잘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 그래서 화면이 가로와 세로로 분할되어 있고, 그 가로로 세로로 분할된 것들이 각각의 섹션에 맞는 어떤 기사들과 광고들을 넣으면서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네이버는 세상을 담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 세계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주로 자본과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이 어떤 섹션을 나눔으로써 그 타임보드, 롤링보드라고 나와 있는데, 검색창 밑에 있는 가장 넓은 창, 그게 타임보드고요.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는 창 바로 밑에 있는 그게 롤링보드입니다. 또 그 밖에 나머지 창들에서 노출 시간, 노출의 빈도, 또 얼만큼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시간인가, 시간대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어떤 수익 구조를 여기에 첫 화면에서 내는 어떤 광고에서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것, 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생활용품이랄지 아니면 여행에 관한 정보랄지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제공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만 더 부정적으로 좀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뭔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부분 욕구 조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첫 화면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1박 2일이랄지 여행에 관련된 이런저런 버라이어티 프로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어떤 방식으로 여행 산업과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욕구하고 원하게 된다. 사람들이 뭔가를 욕구하고 원하게 된다. 그러면 그 욕구하고 원하게 된 것은 대부분 현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해외여행을 가고 싶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순진한 생각이에요. 이런저런 미디어나 방송에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의 아름답고 멋진 삶을 그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고 싶은 거거든요. 실제로 여행을 가는 것과 여기에서 영상으로 여행에서 찍힌 영상을 보는 것 사이에 훨씬 더 영상으로 보는 게 감각적으로 멋있게 다뤄집니다. 실제로 가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간의 불일치 속에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게, 그리고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서 뭔가 자기가 삶의 만족감을 얻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것이 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네이버의 첫 화면이 그런 방식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이버의 첫 화면이 좀 문제 있게 여겨지는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네이버는 물론 지식엔도 있고 검색창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첫 화면만 놓고 봤을 때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이용자를 소비자로 상정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갈 수 있는 소비자, 또 이런저런 생활소품을 살 수 있는 소비자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비자로 상정하는 게 뭐가 악랄하냐 하면 네이버는 이용자를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삶의 주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주체로 상정하지 않는 게 그 첫 화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들 혹은 또 지식엔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보충하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첫 화면만 놓고 첫 화면을 제한해 놓고 생각해 보면 네이버는 그런 사용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이전에 야후 같은 글로벌에서 유명한 그런 어떤 인터넷 포털 화면이 있었지요. 그리고 야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후 화면은 기본적으로 네이버하고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나오면서부터 야후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접근하지 않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구글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라식 수술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강주 라식 수술, 북구 이렇게 치면은 훨씬 더 강력한 정보들을 주고, 또 광고를 올리는 측에서도 아무한테나 무작위로 강주의 라식 수술에 관련돼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누군가 강주의 라식 수술이라는 것을 검색하는 사람에게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홍보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야후는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같은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글이 시장을 빠르게 장식하면서 야후는 이제 망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아마 서비스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이버는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학교 교육에서 우리는 눈과 귀가 필요하지 입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발표할 일도 없고 질문할 일도 별로 없죠. 그냥 시간표가 쭉 짜여져 있고요. 시간표대로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합니다. 그 설명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받아 적고 암기하면 되는 그런 학교 교육을 받아왔던 겁니다. 이런 학교 교육의 어떤 특성이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를 켤 때 마치 아침에 학교로 가가지고 시간표대로 쭉 선생님이 들어와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내가 질문을 갖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약해드린 정보를 그냥 쭉 보고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혹은 주관성을 구축해 가는데 실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글의 화면은 굉장히 혁신적이죠. 일단 광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광고를 비우는 것 자체가 구글에게는 엄청난 모험이고 또 엄청난 유혹을 참아내는 것
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화면을 전체를 비워두고 그 다음에 빈칸만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빈칸에다가 사람이 무엇을 검색하는가, 무엇에 이 사람이 관심을 갖는가를 알게 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 훨씬 더 강력한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또 광고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지만 광고주 입장에서도 누군가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이 광고가 노출된다. 그럴 때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광고주로서는 드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구글의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글이 꼭 좋은 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구글은 네이버에 비해서 훨씬 혁신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구글에도 또 이런저런 권력과 자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인문학 강의 한번 쳐보면요. 저도 인문학 강의를 많이 했지만 제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인문학 강의를 꽤 많이 했지만 인문학 강의를 치면 제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저기 어딘가에 저 밑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위에 포진되고 밑에 포진되는가, 그게 구글에서는 이제 또 엄청난 또 새로운 전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1페이지에 그것도 위에서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사이에 배치시킬 것인가, 그 이외의 정보들은 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런 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구글에서도 이 순서를 어떻게 배정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 이제 이 성의에 랭크되는 것들을 보면 주로 자본이 산업화한 인문학 강의들이 주로 위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순위들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또 인문학 강의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파리 여행 친다 그러면 파리 여행과 관련된 업체들이 쭉 있겠죠. 또 기사들과 어떤 원린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위에 또 다섯 번째 안에 뭐가 올라가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본과 결합한 것들이 위에 포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구글의 화면이 말레비치의 흰색 위에 흰색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몬드리안이 단순화 전략을 사용했다면 말레비치는 제거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잡한 것을 단순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인가, 세상을 쓸어 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쓸어 담으려고 하는 자 아무것도 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전략을 말레비치가 구사했고, 또 구글도 그런 방식, 그런 같은 맥락에 있는 화면 구성을 통해서 성공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1913년에 말레비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검은 원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보면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네모가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 이 네 가지 요소가 이 그림을 채우고 있죠. 그 다음 그림은 1915년에 그린 말레비치가 그린 작품인데요. 지금 아까 봤던 그림에 비하면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즉 동그라미라는 게 빠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총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모, 흰색, 검정색,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시됐던 1918년에 그린 흰색 위에 흰색에서는 여기서 하나가 더 빠집니다. 즉 검정색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는 가장 화면을 이루는 사각형, 그리고 그 안에 그려진 작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비치는 기본적으로 제거 전략을 통해서 어떤 것도 담지 않음을 통해서 뭔가를 이 세상 전부를 담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침묵이 모든 소리를 담는다? 선문답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업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오늘날 진짜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현된 게 구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 상황에 의하면 질문할 때, 또 뭔가 궁금할 때 말해주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구글과 네이버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업체고, 이 순서를 정하는 것은 구글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아까도 봤듯이 어떤 상위에 랭크되는 것들은 산업화된 혹은 자본이 붙은 혹은 이런저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학문 권력이든 정보 권력이든 또 자본 권력이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위에 포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 그야말로 걸러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 포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누구도 막지 않고 아무 이야기나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주 극단적인 어떤 사례들만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이나 SN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람마다 좀 사용하는 방식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페이스북이 어떤 개인의 일기장, 그리고 지인들 간의 서로의 연락의 공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페이스북의 어떤 시대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지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한 상품에 또 한 영역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청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화자로서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포맷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SNS이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 화면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SNS가 포털 화면을 대신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포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들, 그러니까 포털 회사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조직하고 또 그들이 입맛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잘 노출되게 만든다면,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SNS는 그럴 가능성들이 좀 더 줄어든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시대정신이 사람들의 주관성 혹은 자유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네이버 같은 포맷이나 구글 같은 포맷보다는 SNS 서비스가 보다 더 보편화된, 그리고 사람들이 정보를 더 이상 구글이나 네이버가 아니라 SNS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SNS에서 이런저런 광고들도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점점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생각을 올리는 거죠. 그렇다 보면 검증도 안 되고 또 이런저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이 의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을 만한 혹은 신뢰할 만한, 또 이 극단과 저 극단이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목도하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합리화되면서 아주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 합리화된 생각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과도한 혼란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동의의 혹은 좋아요의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또 페이스북에 보면은 네이버와 구글은 페이지 개념이죠. 페이지 개념이어서 스크롤을 몇 번 내리면 페이지가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 되죠. 구글에서는 두 번째 창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페이지 개념인데요. 페이스북은 스크롤 개념입니다. 원래 이 스크롤은 두루마리 책자를 지칭하는 말이었거든요. 두루마리 책자를 지칭하는 말이어서 쭉 돌리면서 책을 읽게 되어 있었고, 지금과 같은 책 편집, 이런 종류의 책 편집보다 먼저 있었던 고대의 책의 제본 방법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쭉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죠.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이 계속 나오고, 새롭게 올라온 뉴스들, 또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받는 뉴스들에 의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뉴스들, 또 오래된 뉴스들이 쭉 사장돼가는 그런 종류의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회사에서 어떤 정보를 조직하고 사람들에게 제공했다면, 또 구글이 묻기 전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물은 다음에 어떤 대답을 했다면, 이제 SNS에서는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넷 IT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싶은 욕구를 인터넷 회사에서 계속 받아쓰는 거죠. 받아쓰면서 그것을 데이터로 축적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피카소의 작품하고 비교해 보면 전 시간에 잠깐 설명했듯이 이 작품에는 다양한 시점에서 보이는 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은 피카소죠. 그렇지만 피카소는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는 시각이 같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각각이 바라보는 시점이 틀리고 그 시점들도 같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점들을 인정하다 보면 굉장히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겠죠. 마치 SNS나 페이스북에서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한 사건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혹은 한 인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의견이 잘 모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카소의 그림은 그만큼이나 그런 다양한 의견들만큼이나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옆에 모나리자 그림을 두고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을 두면 얼만큼 피카소의 어떤 시도,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한 그림에서 동시에 인정하려는 시도가 어려운 건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카소는 이 세상의 다양한 시점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시점으로 모나리자처럼 그리는 것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 가치 있다, 혹은 새로운 미적 요소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을 인정하면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괴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피카소가 먼저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이 피카소를 가치 있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그림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까? 한번 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데요.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태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가능한 여러 답이 있는 거예요. 가능한 여러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답,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길이고, 이 세상에는 사람의 수만큼 많은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을 긍정해야 이 세상에 변화가 오고 이 세상에 새로운 어떤 화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피카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양 회화는 원근법, 르네상스에 발명된 원근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소실점으로 세계를 통합하는 것이었죠. 피카소도 이런 종류의 기법들을 아주 빨리 익혔습니다. 이 그림이 피카소가 14세 때 그린 작품인데요. 하나의 원근법으로 조화된 세계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카소는 그런 그림이 또 가치가 없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이 세상에 사람의 수만큼 많은 시선을 인정하면서도 또 새롭게 조화 혹은 화해를 구성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피카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SNS 서비스가 실생활의 삶에서 구축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의 미래의 어떤 화해의 가능성과 희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미학적인 관점, 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저번 주부터 지금까지 같이 연습을 해봤는데요. 그 밖에도 미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드러나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와 카톡, 그리고 SNS, 이 서비스 사이에 어떤 게 가장 폐쇄적이고 어떤 게 더 개방적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가장 아는 사람들하고만 폐쇄적으로 하는 것, 어떤 것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개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자가 그렇겠죠. 또 페이스북이나 SNS 서비스는 사실은 개방성이 큰 거고 그만큼 모르는 사람들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혼자만 꼭꼭 싸매고 일기처럼 쓰고 있다면 그것은 이
포맷에 안 맞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폐쇄적인 것에서 개방적인 것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죠. 또 문자는 한번 주고받으면 역사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카톡은 쭉 역사가 생기죠. 또 인스타그램도 쭉 역사가 생기고요. 그런데 문자는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받으면 또 다른 창에 열리고 또 보내면 또 다른 창에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서 사용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어떤 조형적인 것, 미학적인 것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어비앤비는 쉽게 말하면 글로벌 민박집인데, 에어비앤비의 기본적인 컨셉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남은 방을 이 지역에 방문한 사람에게 대여해 주고, 그리고 돈을 받는 것, 이런 게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컨셉인데요. 여러분들 집에 누군가를 낯선 사람들을 들인다는 게 쉬운 겁니까? 기본적으로 집에 낯선 사람들을 들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이런 이주민과 가까운 이런 사람일지, 아니면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하고 뭔가 소통이 가능할 것 같은 여행객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내가 예약한 집이 이렇게 가서 하룻밤 묵고 싶은 집인지, 아니면 이렇게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불안,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지역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불안을 없애야만 장사가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이 크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창업주인 두 디자이너는 뭔가 이 인터넷 이 화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형적으로 또 어떤 인터넷 화면 IT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정보를 쌓게 만들고, 그래서 그 싸움으로써 뭔가 신뢰를 갖게 만드는 그런 포맷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글로벌 민박집이라는 에어비앤비를 크게 성공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위학적인 접근들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문제들, 또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또 많은 예술작품, 또 우리 사회에 대한 미학적인 어떤 접근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고, 또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고, 또 그 사고를 기록하는 글쓰기 능력을 키우면서 한 학기 동안 그런 어떤 미학적 사고들을 체험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